안녕하세요. 이곳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 책틈입니다. 관상은 과거를 읽는 기술이고 관상으로 미래를 알 수는 없다. 다만 과거의 행적으로 미래를 유추할 뿐이다. 잘난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심상이 좋으면 관상이나 신상이 좋은 것보다 낫다. 관상은 과학이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까지 파악합니다. 사주, 불여, 관상.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 좋은 건 못 당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관상은 문명이 발생한 시기부터 이미 존재했고요. 대중에게 관상학이 알려진 지도 2000년이 넘었습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주변에서 철학관 한두 번 정도 가본 사람 찾는 일,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성형수술을 앞두고 너무 고민이 돼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가 미리 예약하고 며칠을 기다려 만나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상을 어디까지 믿으세요? 믿든 안 믿든 관상이 궁금하긴 합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지는 전혀 안 궁금해도 기왕이면 좋은 관상을 가지고 있다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좋은 관상 보는 법 알아볼까요? 우선 관상학은 과학보다는 통계학이나 확률학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상학에 나오는 얼굴을 분류하는 법이란 사실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타인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얼굴을 곁에 뒀더니 이런 일이 생겼더라.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경험치를 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명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다 맞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관상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 관상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관상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 사실 관상을 어느 정도 볼 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치가 높아져 사람 보는 눈이 조금씩 늘어나는 셈인 거죠. 이 사회에서 잘 살아남으려다 보니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적중률도 높아지게 된 거죠. 우리 뇌가 타인의 얼굴을 보고 그의 매력이나 호감도, 신뢰도를 불과 0.1초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이 경험치가 작동해서인데요. 이 경험치가 수천 년 누적된 게 관상학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동서양 구분 없이 관상학은 발달했고 놀라울 정도로 그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것을 어느 정도 증명해 주긴 합니다. 한 예로 서양에서도 베이비 페이스 일루전, 우는 얼굴이 동안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오랫동안 작용해 왔습니다. 순탄하고 평화로운 성장기를 보낸 듯한 동안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대방도 위협감을 덜 느끼고 호의적으로 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라는 게 있긴 하죠. 유명한 사기꾼들이나 바람둥이 중에는 이 베이비 페이스를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상학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관상학을 연구하는 유명한 관상가들조차도 관상을 보기는 하되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을 전제에 두고 나서 관상을 봐줍니다. 관상가들이 어린아이의 관상은 절대 보지 않는 이유도 아이들은 유년기를 보내는 동안 관상이 계속 바뀌고 20, 30대까지도 어떻게 살아오느냐에 따라 관상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년이 된 이후에는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남게 되죠. 때문에 관상을 보는 경우가 많고
이후로는 젊었을 때보다는 관상의 변화도 크지 않아 인위적으로 관상을 바꿀 부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영화 관상에서 송강호 씨가 배역을 맡은 관상가 내경의 대사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관상은 과거를 읽는 기술이고 관상으로 미래를 알 수는 없다. 다만 과거의 행적으로 미래를 유추할 뿐이다. 그러니까 살아온 걸로 살아갈 나를 유추하는 게 관상학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상학은 어떻게 사느냐와 연결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관상학 책인 마이상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난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가 좋은 것, 심상만 못하다. 심상이 좋으면 관상이나 신상이 좋은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가짐, 타인을 향한 좋은 마음 씀씀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건강이고 그리고 관상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관상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관상학에서 말하는 얼굴에 있는 점들부터 가볍게 살펴볼까요? 얼굴에 도드라지게 점이 많으면 이 점들을 다 뺄까, 한두 개 남겨둘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건 빼시고 요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관상가가 말해준다면 매력점이나 복점 한두 개 정도는 얼굴에 두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점도 좋은 위치에 있으면 매력점이 되고 운을 불러온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코 위에 있는 점, 콧망울과 콧등에 있는 점은 금전운이라고 하네요. 코에 점이 있는 사람은요, 타고난 재물복이 있는 걸로 보는데 다만 다른 사람보다 돈이 잘 모이고 많이 벌 관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씀씀이를 조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 위쪽 인중에 있는 점, 우리가 일명 마돈나점이라고 부르는 위치에 있는 이 점은 매력점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결혼운과 배우자운을 나타내는데 관상학에서는 이 위치에 점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심성이 착하고 거짓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번 내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좋게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콧구멍 바로 아래에 있는 점, 이 점은 재물창고 역할을 하는 점이라고 하네요. 번 돈을 새나가지 않게 가둬두는 재물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볼에 있는 점은 머슴점이라고 하는데요. 일복을 타고났다고 보는 점이라 요즘 세상에서는 오히려 취업이 잘 되고 굶어 죽을 걱정이 없는 점으로 좋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은 못지않게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자식복을 나타내는 눈썹 속에 난 점입니다. 이 점이 자식이 대성할 점이라고 하네요. 눈썹 바로 아래 점도 부자가 될 복점입니다. 그렇다면 관상가들이 빼라고 하는 점은 어디에 있는 점일까요? 우선 볼에 있는 점은 도화점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도화점이 있으면 이성에게 인기가 많을 수는 있지만 구설수도 쉽게 오를 수 있고 왼쪽 볼에 있으면 다혈질의 기질이 있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거나 싸우는 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눈 아래에 있는 점은 눈물점인데요. 그 중에 오른쪽 눈밑은 도화점이기도 해서 이성에게 인기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이성으로 인한 나쁜 소문을 끊임없이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 일이 많다고 하네요. 또 눈밑 애교살에 있는 점은 자식복이 안 좋은 걸로 보는데 오른쪽 애교살에 점이 있으면 딸복이 없고 왼쪽 애교살에 점이 있으면 아들복이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코 아래에 있는 점도 한쪽 부모를 잃는 걸 상징해서 관상가들이 주로 빼라고 하는 점이고요. 오른쪽 입가에 있는 점은 말이 많아 말실수를 불러오는 점이라 주로 빼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점은 요즘 상대적으로 빼기도 쉽고 또 쉽게 반영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을 볼 때 더 부담 없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얼굴 관상을 위에서 아래로, 먼저 이마부터 살펴볼까요? 이마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마 모양이 넓고 둥글면 총명하고 운이 좋고 부모 덕이 좋아 초년 운이 좋고요. 또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 직장을 잘 얻어 이름을 널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마가 좁은데 튀어나온 이마는 공격적인 성격, 그리고 섣부른 성격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마 아래에 있는 눈썹. 눈썹은 길이에 따라 관상학적으로 눈썹의 좌우 길이가 길수록 인복이 많다고 보는데, 타인을 배려하는 등 성격이 원만해 주위에 사람이 모여드는 상이고, 형제를 비롯한 육친과의 관계에서도 눈썹이 긴 사람일수록 원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눈썹 사이가 미간을 넘어서서 서로 눈썹끼리 붙을 만큼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빈곤한 운명을 타고난 것으로 재산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기부나 봉사나 보증 등으로 타인을 위해서 다 사용해야 하는 운명이 많다는 게 역술가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눈의 길이보다 오히려 눈썹이 더 짧다면 인복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날카롭고 직선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보는데요. 격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갑자기 화를 내는 등 불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어 주변인들을 당황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눈썹 형태를 가진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관재수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눈썹이 짧은 것을 인연이 짧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친부모 형제와 떨어져 지낼 확률이 높고 고독한 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눈입니다. 눈은 심신의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안구가 크고 맑으면 건강하고 밝은 성격이고, 눈이 작고 흐릿하면 약하고 우울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데, 관상가들은 눈동자의 동공이 뚜렷하고 작은 눈이 부자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눈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특히 길고 작은 눈은 속내가 잘 드러나지 않아 사업가들에게 적격이고, 일원이라도 절대로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돈이 잘 모이는 눈이라고 합니다. 반면 눈이 큰 사람은 인정이 많고 숨기는 게 없어 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은 돈이 나가기가 쉽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돈이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원도 남을 위해 쓰지 않고 평생 모으기만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나를 위해 적절하게 잘 쓰고, 때로는 사회를 위해 조금은 기부하기도 하고, 또 약자를 보살피는 삶을 사는 부자가 더 의미 있게 사는 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코. 코는 재능과 운명을 나타내는 부위입니다. 코가 곱고 균형 잡힌 모양이라면 이것은 재능이 많고 운이 좋은 편입니다. 반면 코가 삐뚤어지거나 뭉툭하면 성격이 고집스럽고 삶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얼굴 한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코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요. 부귀영화도 상징하기 때문에 부자 관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부자 관상의 특징은 바로 둥글고 넓고 큰 주먹코입니다. 코에 흉터나 휘어짐이 없이
코끝이 둥글고 넓고 큰 주목코가 가장 좋은 코라고 관상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목코를 복스러운 코로 보는 반면에 살짝 콧구멍이 들려있는 코는 재물이 줄줄 새서 좋지 않은 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입도 알아볼까요? 입은 말과 행동을 나타냅니다. 입이 크고 둥글면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고, 입이 작고 입술이 얇으면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격으로 봅니다. 입 모양은 입꼬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두툼하고 큰 입은 재물운의 상징입니다. 비율은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얇은 것이 좋고 인매가 뚜렷한 게 좋다고 합니다. 사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웃상은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굳이 관상학이 아니어도 기왕이면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 모양이 좋긴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말 기억하시죠? 우리가 웃는 표정을 지으면 우리 뇌는 즐거운 일을 경험했을 때와 비슷하게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살짝 미소를 지어서 입꼬리를 의식적으로 자주 올려주는 게 행복한 일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입술 관상에서 입술의 색도 너무 거무스름하거나 흰빛을 띠면 가난한 관상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굳이 관상 때문이 아니어도 입술 건강을 위해 건조한 입술에는 립밤이나 립글로스를 발라서 생기를 주고 보습도 하고 색감도 선명하게 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대기업 총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청문회 도중에 립밤을 바르는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재용 립밤이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점령한 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턱은 노년기의 운명을 나타냅니다. 턱 모양이 넓고 둥근 형태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고, 턱이 좁고 뾰족하면 노년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턱은 아랫사람의 운을 나타내는 곳이고 자신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집과 토지 등 부동산을 상징한다고도 보는데요. 때문에 턱에 살이 많으면 정이 많고 아랫사람도 많이 따른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 턱에 살이 없는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박해 승진운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두껍고 넓은 모양의 턱이 좋은 턱이고, 여성의 경우도 둥근 형태의 턱이 좋고 너무 얇은 턱은 복스럽지 않은 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학 측면에서 보자면 좋은 턱은 요즘 선호하는 V라인보다는 오히려 U라인에 더 가깝고 둥근 턱이 재물복이는 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귀를 살펴볼까요? 일명 부처님귀 아시죠? 이 부처님귀가 가장 복스러운 귀로 보고 있습니다. 귓볼이 두툼하고 아래로 길게 늘어진 부처님귀는 옛부터 부자들의 관상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재물복이 있는 귀는 보통 커다랗고 뚜렷하며 귓볼이 두껍다고 합니다. 특히 귀는 귀티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상학에서 넓은 귓볼은 귀티나는 귀족스러운 면모를 만들어내 사람을 천박하게 보이지 않고 품이 있어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고대부터 귀에 장신구인 귀걸이를 해 귀를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것도 귀의 위치가 사람의 얼굴의 품격을 강조하기에 좋은 위치여서라고 합니다. 끝으로 피부는 운을 받아들이는 창구로 보고 있는데요. 탁하고 안 좋은 피부 대신에 맑고 윤기 있는 피부가 운을 불러옵니다. 다만 남자가 혈색 없이 지나치게 백지장처럼 하얀 피부는 부모를 희생시키고, 여자가 만약 밀가루처럼 흰 피부를 갖고 있다면 남편을 희생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너무 하얀 피부보다는 건강한 혈색을 가진 피부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얼굴이 탄다고 너무 실내로만 맴돌지 말고 가끔은 햇볕 아래로 나가 산책도 하면서 비타민 D를 적당히 합성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관상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동양의 관상학에서 말하는 부자가 될 관상은 넓고 반듯하고 둥근 이마를 가졌으며 눈썹은 눈의 길이보다 길되 눈동자는 동공이 뚜렷하고 작으며 코는 둥글고 넓은 큰 코이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으며 턱에는 살이 적당히 있고 귓볼은 두툼하고 아래로 길게 늘어진 상이 부자가 될 관상입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동양의 얼굴 관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서양에도 관상을 볼까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서양에도 관상학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관상이 문명의 발달 시기와 비슷한 때에 생겨났습니다. 기원전 2000년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는 어깨에 곱슬곱슬한 털이 난 남자에게는 여자들이 따를 것이다. 이런 글이 쓰여진 관상학 책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고대에는 자연현상을 신체 조건에 따른 운명 탓으로 돌리는 예언적 관상이 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생김새를 유형별로 나눠 인간의 성격을 해석하는 분석적 관상이 등장했는데 이때부터 관상이 종교나 신비적 성격에서 벗어나 과학이나 통계학과 비슷한 영역에 자리 잡게 됩니다. 조금 재미있는 해석도 소개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상학이라는 저서에서 사람과 닮은 동물의 대표적인 특질로 관상을 해석했는데 이마가 좁은 것은 돼지에서 보듯 멍청함을 나타내고 시각적으로 균형 잡힌 이마는 사자처럼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관상을 신격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서기 122년에 출간된 황제전에는 로마의 폭군 가이우스 카이사르는 외모 자체가 호감을 주지 않았다고 묘사되어 있는 반면에 아우구스투스는 균형 잡힌 골격을 갖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권력이 강했던 황제일수록 신과 비슷한 관상을 만들어 자신을 신격화하고 대중들로부터 외경심을 갖게 하려고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들면서부터는 인간의 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생김새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표정과 동작을 분석하면서 타고난 운명보다 자율적인 의지로 표정을 가꾸고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쪽으로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상은 결국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신분 상승이 가능해진 사회적 분위기와도 시대적으로 일치합니다. 신분을 바꿀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관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동서양의 관상학에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자면 동양에서는 사주 운명과 밀접하게 관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동서양 모두 관상학은 운명을 점치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공통점은 둘 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왔다는 점입니다. 다만 관상학이 악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나치 정권은 유대인종을 구분할 때 관상학적인 여러 특징을 만들어내고 그 기준을 응용해 유대인을 가려내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와 관상이 만난 사례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1920년 공화당의 29대 대통령 후보를 뽑을 당시에 단지 외모가 리더형에 가깝다는 이유로 남자답고 위험 있어 보이는 외모의 워런 하딩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너무 외모에만 치중했던 후보 지명이었던지라
당황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당사자인 워런 하딩조차도 나는 이 직을 맡을 인물이 못 된다고 사양할 정도였습니다. 미국 29대 대통령 워런 하딩은 역대 미국 역사가들이 뽑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후보에 올라가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어떤 관상을 선호하는지도 볼까요? 영국 글래스고 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금전운이 있어 보이는 부자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얼굴 모양이라는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얼굴이 좁고 입이 위로 올라가 있어 웃는 모양인 사람이 부유하고 품이 있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눈썹은 치켜 올라가 있고 눈 간격이 좁고 또 살짝 불그레한 뺨을 가지고 있어 따뜻한 안색을 띠고 있으면 신뢰감과 정직함을 주고 유능함을 돋보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외신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메타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꼽았는데요. 이유가 제프 베이조스는 따뜻한 피부색을 띠고 있고 저커버그는 좁은 얼굴형을 갖고 있어서라고 했다고 하네요. 일단 부자가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 갖다 맞춰도 그렇게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덜 가고 가난해 보이는 얼굴상은 눈썹 위치가 눈과 너무 가깝고 눈썹 산이 없는 눈썹을 가진 경우, 그리고 턱은 낮고 짧은 사람, 약간 처진 입꼬리를 갖고 있으면 가난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피부색이 칙칙하고 어두울수록 이미지도 차가워 보여 다가가기가 꺼려진다고 했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피부 자체가 칙칙할수록 이미지도 차가워 보이고 다가가기가 꺼려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상은 상대적으로 무능함과 불신을 갖게 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그 밖에 얼굴이 더 못생겨 보이게 하는 특징들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항상 찡그린 듯한 이목구비와 낮은 체력,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지능, 복정적인 성격 등은 더욱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디서건 복종하는 모습보다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상은 인상이기도 합니다. 얼굴의 특징에 따라 사람들이 갖게 되는 비슷한 보편적인 느낌을 뇌가 1차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관상학에서 말하는 특정 얼굴의 특징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해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판단이 이 관상과 인상에 의존한다면 곤란하겠죠. 참고만 하되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겠습니다. 외모만 보고 상대를 성급하게 판단해서 불이익을 주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관상은 타고난 외모뿐만 아니라 표정과 눈빛에서도 드러납니다. 관상은 절대적이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관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눈썹을 정돈하고 입꼬리는 살짝 올려주고 건강한 피부톤을 위해 적당히 땀이 날 정도로 가끔 운동도 해주고 거기다 나를 돋보이도록 진중한 눈빛과 말투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게 바로 좋은 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모는 타고났더라도 우리가 변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관리를 하다 보면 인생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